안녕하세요. 저는 리화입니다. 광동성 산업정책연구소에서 15년간 외국인 투자 유치 업무를 담당해온 베테랑 연구원이죠. 베이징 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줄곧 이 일을 해왔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 기업들을 그리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더욱 그랬어요. 우리 중국 부품을 가져다가 조립만 하는 공장 정도로 여겼거든요. 인구 5천만 명의 작은 나라에서 온 기업이 14억 중국 시장에서 얼마나 큰 소리를 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2025년 2월 어느 날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소 회의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삼성전자 관련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장회의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삼성이 우리의 기술 협력 제안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한국 전체 GDP가 우리 광동성만도 못한데 무슨 배짱으로 그러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회의실 분위기는 점점 격앙됐습니다. 동료들도 모두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저희는 삼성을 단순한 조립업체 정도로만 봤거든요. 그들이 우리 부품 없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과 공급망을 등지고 어떻게 버틸 수 있겠어요? 저는 동료들에게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압박하면 금방 굴복할 거라고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우리에게는 조그만 반도 국가일 뿐이니까 말이에요. 5천년 중화 문명 앞에서 고작 70년 역사의 나라가 감히 중국에 대들 수 있겠습니까? 그때만 해도 저는 한국의 진짜 실력을 전혀 몰랐습니다. 삼성이 단순히 우리 부품을 조립하는 공장이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시스템을 갖춘 글로벌 기업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도 저는 여전히 여유로웠습니다. 한국 같은 작은 나라 기업이 중국을 상대로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요? 우리가 조금만 압박을 가하면 곧 꼬리를 내리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한국과 삼성을 얼마나 우습게 봤는지는 며칠 후에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일주일 후, 정부 차원의 대응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저는 상급자들과 함께 삼성에 대한 압박 전략을 논의하는 회의에 참석했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상당히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왕 국장이 책상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한국 따위 기업이 감히 중국을 무시한다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말이죠. 저도 완전히 동감했습니다. 우리가 시장이고 우리가 갑인데 고작 조립 공장 주제에 우리 요구를 거절하다니 정말 가소로웠거든요. 저는 상급자들에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언론을 통해 삼성의 오만한 태도를 비판하고 동시에 협력업체들을 통해서도 압박을 가하겠다고 말이에요. 이중작전으로 그들을 굴복시키겠다는 계획이었죠. 상급자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좋다. 저들이 중국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는 걸 확실히 깨닫게 해주자고요. 저는 그 말에 완전히 공감했습니다. 한국 기업 하나쯤이야 우리가 어떻게 하든 어쩔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부터 중국 언론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오만한 태도, 중국 시장 중요성을 간과한 무책임한 행동,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삼성이 중국을 떠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는 등의 제목으로 연일 보도가 쏟아졌어요. 저는 이런 기사들을 보며 정말 흡족했습니다. 이제 삼성도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상대인지 깨달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중국 언론의 위력을 보여주면 그들도 곧 꼬리를 내릴 거라고 확신했어요. 동시에 협력업체들을 통한 압박도 시작됐습니다. 삼성과 거래하는 주요 협력사 대표들을 소집해서 우리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했어요. 삼성 공장에서 일하는 중국 직원들을 통해 핵심 자료들을 확보하라는 내용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이건 좀 위험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따위 기업이 중국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시장이고 우리가 갑인데 말이에요. 조그만 나라 기업 주제에 우리를 무시하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었거든요.
협력사 대표들도 처음에는 내키지 않는 표정이었지만 정부 고위직의 명령을 거부하기는 어려워했어요. 결국 모두들 우리 계획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삼성 공장에서 일하는 우리 직원들을 통해 생산 매뉴얼이나 기술 자료를 조용히 확보하기로 한 거죠. 언론 플레이와 내부 압박이 동시에 진행되자 저는 더욱 자신만만해졌습니다. 이렇게 양면으로 압박하면 저들이 곧 굴복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작은 나라 주제에 중국과 맞서려 했다가 혼쭐이 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저는 이런 압박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신뢰를 파괴하는 치명적인 행동이었다는 걸 깨닫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했어요. 2025년 3월 15일 오전 9시,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처럼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리화 연구원, 큰일 났습니다. 동료 장회의의 급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삼성이 중국 공장 철수를 발표했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어요.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급히 뉴스를 확인해 보니 정말이었습니다. 기술 보안 우려 및 경영 리스크로 인해 중국 내 주요 생산 라인 철수를 개시한다는 공식 발표가 나와 있었어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럴 수가 없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저는 항상 삼성이 중국을 떠날 수 없다고 확신했었거든요.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과 공급망을 포기하고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한국 같은 작은 나라 기업이 14억. 중국 시장을 등지고 버틸 수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1시간 후 연구소는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몰려들어 긴급 대책을 논의했지만 누구도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베이징에서까지 전화가 빗발쳤고 언론 동료들도 계속 연락을 해왔습니다. 왕 국장이 회의실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리화 연구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삼성 공장에서 5만 명이 일하고 있고 협력 업체까지 합치면 20만 명인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고 말이에요. 저는 정말 머리가 하얗게 됐습니다. 20만 명의 일자리가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뜻이었거든요. 지역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를 생각하니 정말 끔찍했어요. 우리가 단순히 압박만 가하면 될 줄 알았는데 정말로 떠나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삼성의 발표 내용이었어요. 그들은 이미 베트남과 인도 공장 증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고도 충분히 생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준 거죠. 이건 우리가 예상했던 시나리오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오후에는 더욱 충격적인 소식들이 연이어 들려왔습니다. 삼성에서 협력업체들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소업체들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통보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업체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 했어요. 저는 급히 차를 타고 공장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활기차던 산업단지가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있고 몇몇 공장 앞에는 트럭들이 짐을 싣고 있었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삼성 공장 정문에 도착했을 때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 24시간 돌아가던 공장이 너무나 조용했거든요. 주차장에는 차들이 절반도 안 됐고 공장 건물들도 을씨년스러워 보였어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구나 하고 말이에요. 삼성은 단순한 조립 공장이 아니었어요. 우리 도시 전체의 생명줄이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무시하고 압박만 가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였습니다. 철수 발표 후 사흘째, 저는 직접 현장의 참상을 목격했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들이었어요. 아침 8시, 삼성 공장 앞 광장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협력업체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었어요. 한 아저씨가 제게 달려와서 소리쳤습니다.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됩니까?
직원 500명이 내일부터 뭘 먹고 살아요? 그분의 절규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진정하세요. 제가 알아보겠다고 말했지만 그분은 더욱 흥분하며 말했어요. 진정하긴 무슨, 우리 직원 300명이 다음 주부터 거리로 나앉게 생겼는데요. 공장 내부로 들어가 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쉴 새 없이 돌아가던 컨베이어 벨트들이 모두 멈춰 있었어요. 직원들은 멍하니 서 있거나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전쟁터 같았어요. 부국장님, 삼성 공장에서 15년간 일했던 중국인 관리자 천 씨가 다가왔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한국 본사에서 온 팀들이 계속 회의만 하고 있는데 결론은 뻔하잖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어요. 오후에는 더욱 참담한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공장 주변 상가들을 돌아보니 이미 문을 닫기 시작한 곳들이 눈에 띄었어요. 평소 삼성 직원들로 북적이던 맛집들이 하나 둘씩 임대 현수막을 걸고 있었습니다. 단골 중국집에 들러서 사장에게 물어봤어요. 사장님, 장사 어떠세요? 망했어요, 완전히. 사장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하루에 삼성 사람들이 200명씩 와서 밥 먹었는데 이제 10명도 안 와요. 매출이 80%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녁에는 부동산 중개소를 방문했습니다. 요즘 집값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 중개업소 사장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망했죠, 완전히. 공장 지역 아파트 값이 벌써 30% 떨어졌어요. 매물은 쏟아지는데 사는 사람이 없어요. 더 충격적인 건 다음 말이었습니다. 부국장님도 모르세요? 젊은 사람들부터 다른 도시로 이사 가고 있어요. 일자리가 없으니까요. 이 동네는 이제 끝났어요. 그 말이 제 머리를 강타했어요. 밤 9시경 공장이 보이는 언덕에 혼자 올라갔습니다. 평소라면 불빛으로 화려했을 공장 단지가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마치 죽은 도시 같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선을 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삼성은 단순한 조립 공장이 아니었어요. 우리 도시 전체의 심장이었던 거죠. 일자리, 세수, 상권, 부동산, 심지어 도시의 미래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한 기업이 떠나는 것이 이렇게까지 무서운 일인지 몰랐어요.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리는 지역 경제를 보면서 저는 정말 후회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너무 우습게 봤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만난 택시 기사가 말했습니다. 부국장님, 이 도시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 아들도 삼성에서 일했는데 실직했어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운명을 바꿀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5시, 저는 시내 한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한국인 남성과 마주쳤어요. 정장 차림의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분은 뭔가 품격이 달랐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거든요. 죄송하지만 혹시 삼성 관계자신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분은 의외로 따뜻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김상호입니다. 삼성 중국법인 이사죠. 리화 연구원님이시죠? 소문을 들었습니다. 제가 누군지 아신다는 말에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체면을 차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깊숙이 숙였어요. 부탁드립니다. 다시 돌아와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김상호 이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복수하려는 게 아닙니다. 단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원할 뿐이에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우리는 그들을 적으로만 봤는데 한국은 여전히 파트너로 보고 있었던 거죠. 로비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김 이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가 중국을 떠난 이유를 아시나요? 기술 유출 때문이라고 들었다고 제가 대답하자 그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신뢰의 파괴였어요. 김 이사의 말이 계속됐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훔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어야 해요. 그때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삼성을 단순한 조립 공장으로만 봤지만 실제로는 품질 관리 시스템, 혁신, 인재 육성이 하나로 연결된 거대한 생태계였다는 것을 말이에요. 우리는 겉만 보고 속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저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습니다.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무시했고 삼성을 단순한 하청업체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김 이사는 의외의 반응을 보였어요. 화를 내거나 비난하는 대신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진짜 경쟁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거든요. 그분이 설명해준 한국의 제조업 철학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단순히 빨리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려는 마음가짐이 핵심이라고 하더라고요. 팀 전체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하는 문화가 진짜 경쟁력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 이사는 제게 말했어요. 우리가 요구하는 건 중국을 굴복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함께 성장할 파트너가 되자는 겁니다. 복수가 아닌 상생을 원한다는 그 말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마지막으로 김 이사가 한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베트남에서 중국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요. 인도 공장도 마찬가지고요. 중국이 없어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삼성을 붙잡아두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삼성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었던 거라는 걸 말이죠. 한국의 기술력과 시스템이 없었다면 우리 지역 경제는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을 거예요. 호텔을 나서며 김 이사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리화 연구원님,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진정으로 변할 의지가 있다면 우리도 다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제게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거울을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편견과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상호 이사와의 만남 이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과의 2번째 만남에서 들은 이야기는 제 세계관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어요. 사흘 후 다시 만난 자리에서 김 이사는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리화 연구원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중국을 떠나기로 결정한 건 단순히 기술 유출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그분의 다음 말은 정말 뼈아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신뢰의 완전한 붕괴였어요. 우리를 파트너가 아닌 이용 대상으로만 본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김 이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한국에서는 기술 협력이라는 게 서로 윈윈하는 관계를 의미해요. 하지만 여기서는 일방적으로 가져가려고만 하더라고요. 그런 관계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행동했거든요. 한국 기업들을 우리 발전을 위한 도구 정도로만 생각했던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김 이사의 다음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중국 시장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방식을 바꾸기로 한 거죠. 베트남과 인도에서 만든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방향으로 말이에요. 제가 깜짝 놀라서 물어봤어요. 그럼 중국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보다 더 경쟁력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김 이사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일할 때 우리 기술력이 제대로 발휘되거든요. 그분이 보여준 자료는 정말 놀라웠어요. 베트남 공장의 품질 지수가 중국 공장보다 30%나 높았고
생산성도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었습니다. 인도 공장도 마찬가지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현지 직원들의 만족도였습니다. 베트남과 인도 직원들은 한국의 품질 철학을 배우는 걸 자랑스러워했어요. 반면 중국에서는 항상 긴장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김 이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현지 직원들을 단순한 노동력으로 보지 않아요.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현지인 관리자들이 한국 본사 연수도 받고 있어요. 저는 정말 부끄러웠어요. 우리는 한국 기업들을 이용만 하려 했는데 한국은 현지 사람들과 진정으로 상생하려 했던 거죠. 그 차이가 결국 경쟁력의 차이로 나타난 겁니다. 김 이사가 보여준 또 다른 자료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삼성이 최근 글로벌 전기차 업체로부터 23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 계약을 따낸 거였어요. 한국 반도체 기술의 진짜 실력을 보여주는 사례였죠. 그 계약이 성사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김 이사가 물어봤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뢰예요. 약속을 지키고 품질을 보장하고 장기적으로 함께 갈 수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우리가 삼성을 단순한 조립 공장으로 봤지만 실제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갖춘 글로벌 기업이었다는 걸 말이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노하우와 시스템이 진짜 경쟁력이었던 거예요. 김 이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화 연구원님,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진정으로 변화할 의지가 있다면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다르게 접근해야 해요. 그분이 제시한 조건은 명확했습니다. 첫째, 기술 보호에 대한 확실한 보장. 둘째, 상호 존중에 기반한 진정한 파트너십. 셋째, 장기적 관점에서의 공동 성장 전략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다짐했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이 모든 조건들을 만족시키겠다고 말이에요. 김상호 이사와의 깊은 대화 후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정말 많은 변화를 만들어냈어요. 무엇보다 제 자신부터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먼저 베이징에 특별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한국 기업과의 진정한 협력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보고서에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접근을 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담았습니다. 중앙정부의 반응은 예상보다 긍정적이었어요.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린 거죠. 저는 한중기술협력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고 김상호 이사와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첫 번째 성과는 기술보호법 개정이었어요. 외국 기업의 기술 무단 취득에 대해 최대 10년 징역형까지 가능한 강력한 처벌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김 이사는 이 소식을 듣고 정말 놀라워했어요. 리화 연구원님,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시다니. 김 이사의 칭찬에 저는 부끄러웠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이제야 한 것뿐인데 말이에요. 두 번째는 한국식 품질관리 교육센터 설립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김 이사에게 제안한 아이디어였어요. 중국 직원들이 한국의 품질 철학과 시스템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교육센터 준비 과정에서 한국 전문가들이 직접 중국에 와서 도움을 줬어요. 그분들의 전문성과 열정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감동받았습니다. 돈을 벌려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고 싶어 하더라고요. 교육 프로그램은 단순한 기술 전수가 아니었어요. 품질에 대한 철학부터 시작해서 팀워크의 중요성, 고객 중심 사고방식까지 한국 제조업의 정신을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첫 교육생 모집에 무려 5,000명이 지원했어요. 그 중에서 200명을 선발했는데 모두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한국어까지 배워가면서 교육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교육을 담당한 한국 강사 박민수 차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중국 직원들의 학습 의지가 정말 대단해요. 질문도 많이 하고 실습도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이런 열정이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개월 후 첫 번째 교육과정이 끝났을 때 졸업생들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단순히 기술만 배운 게 아니라 일에 대한 태도 자체가 달라져 있었어요. 졸업생 대표 왕리가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알았습니다. 기술을 훔치는 것과 배우는 것의 차이를 말이에요. 훔친 기술로는 겉만 따라할 뿐이지만 제대로 배운 것은 응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어요. 그의 다음 말이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한국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해요. 저희를 무시하지 않고 진심으로 가르쳐 주셨거든요. 이제 저희도 진정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육센터의 성공 소식이 알려지자 다른 지역에서도 러브콜이 쏟아졌어요. 상하이, 베이징, 선전 등에서 비슷한 센터를 만들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식 교육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거죠. 김상호 이사는 이런 변화를 보며 말했어요. 리화 연구원님 덕분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네요. 이제는 진정한 협력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분의 말에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삼성의 반응이었어요. 김 이사를 통해 들은 소식에 따르면 삼성 본사에서도 중국과의 새로운 협력 모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해요. 특히 교육센터에서 배출된 인재들의 실력이 인정받으면서 부분적인 협력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물론 예전 같은 대규모 투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희망적인 신호였어요. 저는 김 이사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다를 거예요. 우리가 한국을 무시했던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관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1년 후 저는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전기차 업체로부터 23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김상호 이사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정말 대단한 성과네요. 저는 진심으로 기뻤어요. 한국 기업의 성공이 이렇게 자랑스러울 줄 몰랐거든요. 김 이사는 겸손하게 답했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삼성만의 성과가 아니에요. 리화 연구원님 같은 분들이 있어서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분의 말에 저는 뭉클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우리 교육센터를 방문했어요. 삼성의 소식을 들은 교육생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정말 놀랐어요. 왕리가 말했습니다. 이제야 한국의 진짜 실력을 알겠어요. 23조 원 계약이라니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운 좋게 따는 계약 정도로 생각했을 텐데 이제는 달랐어요. 다른 교육생 장민이 대답했어요. 맞아요. 한국 선생님들께 배우면서 알았는데 이런 계약은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력과 신뢰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저는 그들의 변화된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었거든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의 힘이라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삼성에서 우리 교육센터 출신 인재들을 대상으로 특별 채용을 실시한다는 거였어요. 중국 내 새로운 협력 프로젝트를 위해서였죠. 김상호 이사가 직접 설명해줬어요. 본사에서 교육센터 졸업생들의 실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이제는 정말 함께 일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인정한 거죠.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채용 설명회에는 무려 500명이 몰렸어요. 그 중에서 50명을 선발한다고 했는데 모두들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한국어 실력은 물론이고 한국 문화까지 공부해 오더라고요. 면접장에서 한 지원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예전에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센터에서 배우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실력은 나라 크기가 아니라 기술력과 품질에서 나온다는 걸 말이죠. 또 다른 지원자는 더욱 감동적인 말을 했어요. 한국 선생님들은 저희를 무시하지 않고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 마음가짐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해요. 선발된 직원들이 첫 출근하는 날,
저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한국인 관리자들이 따뜻하게 맞아주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진정한 협력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에서 김상호 이사가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에요. 한중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갈 동반자들입니다. 함께 성장해 나가요. 그날 저녁, 김 이사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네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에요. 제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김 이사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리화 연구원님이 먼저 변화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용기 있는 한 사람의 변화가 이렇게 큰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한국의 진짜 실력을 제대로 알게 됐어요. 작은 나라라고 무시했던 과거의 제 자신이 정말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늦었지만 깨달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썼다. 한국과 중국이 진정한 파트너가 되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앞으로도 이런 협력이 계속되길 바란다고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나라든 크기나 인구로 판단하지 않겠다. 진짜 실력과 가치로 평가하겠다. 그리고 한국처럼 우리도 세계에서 존경받는 나라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이에요. 이제 우리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한국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